제가 새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숨겨진 악인이라고 언론에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조심해야 될 사람들의 판결문을 기반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건 좀 점진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일본이나 중국에 선전포고를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지인이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돌아다니다가 마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우리가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배회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주지법 2024 고합 147 사건이고요. 요약한 거 있는데 요약한 거는 보니까 뭐 크게 의미 없더라고. 얘는 바로 넘어갈게요. 자, 피고인은 징역 30년에 처한다. 30년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 이 사건은 제2의 뭐 부산 돌려차기남이라고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 제가 보고 하게 된 거예요. 부산 서면 돌려차기남은 다 아시죠? 이 사람은 징역 20년 확정 받았다고 돼 있던데 이름도 이혜원으로 공개됐고 징역 20년 확정이죠. 근데 얘는 30년 선고받았어요. 당연히 이게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크게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이 사람은 이제 범죄 전력이 좀 진짜 강한인 게 2012년 3월 29일 강간치상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 14년 10월 30일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고 3년이 지나기 전에 2015년 9월 24일 강도상해죄 및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 선고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집행유예도 취소되고 그 전에 징역 2년 6월 선고받은 것까지 합산해서 다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22년 9월 21일 해남교도소에서 집행 종료됐죠. 그런 다음 또 나와가지고 또 범죄를 저지른 거죠. 범죄 사실 보면 24년 4월 9일 19시경 술 마시고 12시 다음날 12시 43분까지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범죄 저지르려고 계획한 거죠. 이제 대학교 주변에서 14년 4월 10일 새벽 2시 35분경에 비대학교 부근으로 이동하였고 새벽 3시 32분경 전주시 덕진구 이 앞길에서 어두운 길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D 발견해서 기절시키고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상의만 입히고 끝났네요. 그 다음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를 상대로 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거리를 배회하며 혼자 걷는 젊은 여성을 물색하다가 4월 10일 새벽 4시경에 피해자 F 9세였네요. 발견하자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킨 뒤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뒤따라간 거죠.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고요. 새벽 4시경에 피해자 오른쪽 얼굴 부분을 강하게 이래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져 순간적으로 기절하게 하고 환거 불능 상태가 되죠. 기절했으니까 뭐 그냥 반항을 못한다는 거죠. 손에 있던 아이폰 강취. 그런 다음에 주차장 오른쪽 구석으로 질질 끌고 간 다음 그렇죠. 부산 서면 돌려차기남이랑 똑같죠.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도 확실히 제압한 뒤 강간하기 위하여 의식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얼굴 부위를 또 강하게 가격하고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사방에 피가 비산되게 하여 피고인은 또 계속하여 머리 부분을 강하게 수해 폭행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한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가 질식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뭐 완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팬티 말아서 피해자 목구멍 깊숙이 집어넣었으니까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알고도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도 그냥 뭐 죽으면 모르겠다 해. 뭐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죠. 그러니까 살인 미수로 인정받은 거예요. 갑자기 겁이나 강간에 이르지 못한 채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환에 피고인의 오른쪽 중지를 집어넣었다. 근데 또 피고인은 잠시 위주창을 벗어나 도주하였다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 이게 이 사람은 겁이 나서 강간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못한 것 같아요. 겁이 나면 이게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성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겁이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겁이 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두피가 찢어질 만큼 세게 때리고 기절한 상태에서 계속 폭행한 것 같은데 겁이 난 사람이 이렇게까지 행동을 잘 하진 않아요. 물론 겁이 나서 오히려 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뒤에도 촬영했잖아요. 신체 촬영한 거는 그런 식으로 더 성적인 만족을 얻었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사실 이렇게 촬영하고 나면 자기 물론 CCTV 같은 거에 걸렸을 수도 있지만 휴대폰은 다 포렌식하니까 남아있잖아요.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촬영하고 그런 거 보면 그냥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또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랑 뭐 같은 사람이지만 생각하는 사고 회로 자체가 좀 달라요. 보통은 이게 걸릴 수 있으니까 사진 찍거나 안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때그때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촬영을 한 걸 수도 있죠. 이걸로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한 걸 수도 있겠지만 피가 비산될 정도로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이며 최저기온 10도 이 뭐 기절한 상태에서 최저기온 10도면 당연히 죽을 수도 있죠.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도주. 어쨌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살해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요거는 아까 전에 나왔던 거고 이 사람의 이번에
저지른 범죄 사실은 요 정도고요. 재범 위험성 판단해야죠. 이거 보면 전주지법에서 2012년경 과거력이 나와요. 재범 위험성 할 때 이번 사건의 성질에 대해서도 당연히 판단해야 되지만 그 전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보면 2012년경 초등학교 후배 3세 등산로 벤치 뒤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로 단기 소년원 성취. 이것만 해도 그냥 끝났죠? 어떤 인간인지 바로 드러나는 거죠. 14년경 회식 후 퇴근하는 직장 동료의 차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강취. 이걸로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집행유예 받았고 15년경에는 초등학교 동창생 폭행하며 협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또 지나가던 행인 69세 남을 치아 탈구,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로 징역 5년 선고받았습니다.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1년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요것만 봐서는 그냥 끝난 거죠. 사람들은 다시 나와봤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평생 교도소에 있는 게 낫죠. 이 사람 나와서 집에 또 돈이 엄청 많으면 또 뭐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진 않잖아요. 나와서 할 거 없으면 또 아마 강도상해 저지를 거예요. 그래서 30년 선고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재범 위험성이 높으니까 어떻게 분류되냐면 수용자도 다 등급이 있어요. 이게 형집행법, 교도소에 관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우에서 수용자는 제59조 같은 법이에요. 형집행법 여기 59조 요거 분류심사 59조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된다는 게 교정시설도 정해져 있어요. 각 교도소마다 어떤 수용자들을 좀 주로 받는지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전에 형집행법 관한 시행규칙이에요. 74조 경비처우급 예를 보면 개방처우, 완화경비처우, 일반경비처우, 중경비처우급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흔히 S1, S2, S3, S4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수용자들을 나누고 이런 등급에 따라서 어느 교도소로 좀 주로 가는지 정해지는 거죠. 제가 있던 곳은 주로 S3랑 S4인 애들이 많았어요. S4로 갈수록 죄질이 안 좋거나 좀 더 강하게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데 있었고 그런 데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부지기수예요. 이 정도 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있고 S3나 S4 아무튼 재범 이상인 사람들은 보통은 이렇게 일반 경비처우나 중경비처우로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아둡니다. 사실 실수로 법을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도소로 또 들어가는 경우까지는 많진 않지만 그런 분들은 방금 전에 우리 봤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런 사람들이 안에 또 같이 있으면 오히려 당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아니면 다른 범죄를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S1, S2 초범인 사람들 위주로 보는 교도소도 있는데 S1, S2들이 많은 교도소에서 일했던 공중보건이랑 저랑은 달라요. 그냥 수용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유하죠. 그런 공중보건을 만나봤는데 그런 분들은 수용자들에 대해서 유한 생각을 가지는 편이고 저는 좀 반대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거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귀가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이용해서 인터넷 포털에 전주 폭행 사건, 전주 폭행, 전주 사고 이런 것들 검색하였죠. 사건이 범행 보도되기도 전에 단순한 폭행 등의 검색을 넘어 전주 살인 사건, 전주 사망 사건 이렇게 뭐 검색한 기록이 많았죠. 정황 증거가 되는 거지 사람이 저질렀다. 자세하게 더 이상 여기서 볼 필요는 없고요. 결국에는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적어도 한 달 동안에 한 번 정도는 마주칠 거예요.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마주칠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고 다음번에 또 흥미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